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피해금이 적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에 해야 하냐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인 사기사건, 그 중에서도 사기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 그리고 합의의 의미, 그리고 합의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처벌 자체가 매우 무겁고, 만약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돼서 처벌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편취 금액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경제적 회복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라 명예나 자존심이 걸린 사건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금을 줘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를 회복시켜 준다면 합의에 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합의는 합의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의입니다. 다만 이 말을 공짜로 해주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이지, 합의에 있어서의 본질이 반드시 합의금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아는 건, 그럼 이제 합의가 됐으니 나는 처벌을 안 받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선처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고, 선처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선처뿐만 아니라 처벌을 가볍게 받는 선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마치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고소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각 사안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색하면 나오는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난처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걸 변호사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라는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해도 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라든가 이 피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재산적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기 사건은 금액으로 정하기가 그나마 수월한 이유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보다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는 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서로 연락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찾는 순간까지 왔다면 상대방은 이미 나를 고소했을 수도 있고, 고소를 했다는 말은 당사자끼리 서로 대화를 해갖고는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로지 합의하는 절차만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실제 사건에서 합의가 왜 생각보다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는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인데 의외로 장애 사유이기도 합니다. 통상 합의가 최종 성사되기까지는 전화, 문자, 톡, 이메일 몇십 통, 몇백 통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락을 해보면 상대 변호사님은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 변호사님도 의뢰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의뢰인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제 경험을 하나 생생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가해자를 대리하는 입장이었고 피해자 변호사님과 연락을 하는데 과장을 안 보태고 한 달에 전화 통화가 연결된 것만 한 1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받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적어도 몇십 번은 되는데 15번을 전화할 때마다 제가 제 자기소개를 매우 자세하게 한 뒤에야 상대방 변호사님은 아 하고 기억하는 둥 마는 둥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하는 말은 그래서 얼마요? 이런 식으로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 상정하듯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피해자를 대리한 경우에 가해자 측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 의뢰인 피해자가 이 정도의 지금 피해를 입어서 너무 힘들어 하다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냥 바쁘니까 됐고요,
그냥 얼마에 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소위 말해 쇼 붙이듯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합의의 과정에 있어서 이 하나하나는 의뢰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변호사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도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아닌 그냥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나서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범 이론에 따라 피해 금액이 생각보다 매우 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예로 들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그냥 물건 하나 전달해주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당일 수당으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가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이었고 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기를 친 금액이 몇 억이라고 한다면 공범 이론을 좀 넓게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입힌 피해의 금액이 몇 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함에 있어서 나는 그냥 10만 원만 얻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갚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그런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입니다. 합의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분납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피해자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분납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뭐 공탁이라는 방법을 추후에 활용하게 될지 이런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신 분인데 일명 전달책이었습니다. 용돈벌이를 하고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는데 여기서 시킨 일은 그냥 어떤 사람이 주는 물건을 그대로 어딘가에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은 사실 알고 보니 현금이거나 통장 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였습니다. 당시 이 의뢰인이 이 행위로 인해서 번 돈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했으나 며칠에 걸쳐서 10건 이상을 하다 보니 피해자들 전체가 입은 피해의 금액은 몇 억이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 몇 억을 내가 가진 게 결코 아니고 나는 전달만 했을 뿐이고 진짜 그 큰 돈은 이분이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다른 사람이 받았을 텐데 피해자들이 이 몇 억을 이분한테 요구한다면 합의는 하고 싶지만 돈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제가 같이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피해자들을 일일이 설득을 해서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입으신 피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당시 합의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가 변호인으로서 노력했던 부분은 가해자, 의뢰인이 이 피해 금액을 모두 취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그들이 신뢰할 수 있게 설득하는 일을 먼저 했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작성하는 이 합의서는 의뢰인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공범들이 잡힌다면 그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마저 배상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의서까지 제가 잘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가해자를 제가 대리한 것은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오신 분들 중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들은 제가 열심히 다퉈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사기가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실 것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식적으로 합의가 중요하다는 건 알기 때문에 무작정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그 전에 꼭 변호사와 선임은 안 해도 좋으니 상담만큼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